지난 시간에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좌표계가 있는데 또는 프레임이 있는데 O라는 S라는 좌표계하고 S 프라임이라는 좌표계가 속도 U라는 상대 속도를 가지고 서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또는 뭐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정지한 좌표계로 내가 늘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 내가 움직이는 좌표계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좌표계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어떤 위치를 재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다음 그걸 여러분들이 재는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 예전에 게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역학에서는 시간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길이도 변하지 않는데 속도 vt만 x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그것만 고려를 해주면 된다 이거였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빛의 속도가 내가 재는 빛의 속도와 여러분이 재는 빛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보냈는데 내가 보낼 때는 빛의 속도로 가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이 재면 빛의 속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속도로 속도가 더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험이나 그 전자기 역학에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좌표 변화는 없나 하고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로렌츠 변환인 거죠. 그래서 X하고 여러분들이 재는 X하고 내가 재는 X 프라임 사이에 어떻게 관계식이 있느냐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속도가 보태진다. 이건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밑에 이거 루트 분의 1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단위 자체가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도 보면은 여러분이 재는 시간하고 내가 재는 시간이 요 팩터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해주는 게 아니고 그 길이 자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공간과 시간의 길이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달라지는 얼마만큼 달라지느냐, 그 팩터가 이제 바로 로렌츠 팩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로렌츠 팩터 감마는 스퀘어 루트 1-e 제곱분의 u 제곱이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두 프레임 사이에 움직이는 속도 u가 0이라면 감마가 1이니까 양쪽은 다 단위가 똑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u가 c에 비해서 아주 작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빛의 속도에 비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감마가 1에서 한 요 정도만 달라지는 거예요. 요 정도만. 요 정도 달라지는데 요게 이제 상당히 작은 값이죠. 천천히 움직일 때는. 그래서 이럴 때를 이제 천체 물리학에서는 보통 non-relativistic하게 움직인다 또는 non-relativistic한 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 반대로 UC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즉 두 프레임 사이에 움직이는 상대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 근데 이제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지는 못해요. 넘어서면은 이 감마가 U가 C보다 크게 되면 1-1보다 큰 숫자가 되니까 음수가 되죠. 그럼 스퀘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은 그러면 저게 루트를 취하면은 헛수가 나와요. 헛수가 나오면 빛의 속도보다 빨리 달리는 입자가 있다면 이 로렌츠 팩터는 헛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타키온이라고 불러요. 타키온. 그래서 예전에 물리학과의 주창관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이 그런 쪽을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입자물리 이론에서 현실적인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물리적인 그런 걸 할 때 가끔씩 이런 걸 고려할 때도 있는데 일반적인 전체 물리학에서는 언제나 빛의 속도보다 작거나 거의 가까워지거나 같을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진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U-C가 C분의 U가 1에 가까워지면은 그럼 이제 이 팩터가 1이 되잖아요. 1이 되니까 1-1이니까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0분의 1이 되니까 이 값이 무지무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감마 값은
무한대로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울트라 렐레티비스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고전역학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 되겠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U 나누기 C가 대충 1보다 조금 작은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보통 감마의 값이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1 내외 1, 2, 3, 4 뭐 이런 값을 가질 때 특별히 이건 뭐 이름을 꼭 그렇게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트랜스 렐레티비스틱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분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분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감마가 1에 가까워지면 고전역학 같이 취급을 하면 된다는 뜻이고 감마가 1보다 아주 크면은 고전역학적인 효과보다 상대론적인 효과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고 1 내외, 1 근처, 2, 3 뭐 요런 때는 이제 바야흐로 고전역학적인 부분하고 상대론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의 효과가 비슷한 정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론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은 나중에 미케닉스를 할 때 다이내믹스를 할 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언제나 무엇이든지 빛의 속도하고 비교해서 뭔가가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값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U 나누기 C를 베타라고 이제 보통 많이 적어요. 이건 그냥 기호예요. 우리가 정의한 기호고,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속도를 늘 V로 표시하는 것처럼 베타를 U 나누기 C로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꼭 V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옛날부터 velocity에서 나온 것이고 해서 V를 썼는데 그게 이제 기호가 정착이 되니까 V를 쓰면 그게 속도라고 우리가 따로 적지 않아도 대충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니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럼 감마는 루트 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분의 1이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요걸 제곱해가 양쪽을 제곱하면 감마 제곱이죠. 감마 제곱을 밑으로 넣으면은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감마 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럼 그걸 풀면은 베타 제곱은 1 마이너스 감마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베타하고 감마 사이에는 그 베타가 주어지면 감마를 이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감마가 주어지면 베타를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어요. 물론 베타는 U 나누기 C니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베타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감마는 언제나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베타라는 것은 움직이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거고, 감마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론적인 효과가 얼마나 중요해지느냐를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값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베타에 따른 값이 있는데 잠깐 교재 그림을 보면 되겠어요. 뭐 이거는 그림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대충 이런 상태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베타예요. 베타. 그래서 베타 0, 즉 속도가 0일 때는 당연히 1이죠. 그러니까 뉴턴이한 경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0.9 정도 되면 상당히 값이 2보다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보다 커지는 걸 알 수 있고 1에 가까워지면은 당연히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스퀘어 루트 분의 1이니까 이게 1로 가까워지면은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지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빛의 속도의 한 0.5배 정도 움직여도 0.5배 정도 움직이면 요 값이니까 1일 때 하고 값이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1에 가까워지면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상대론적인 효과는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감마가 그 그림에 있는 것을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에 감마가 2가 되게 만들려면 감마가 2라는 것은 뉴토니안한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만약 에너지로 이야기한다면 토탈 에너지 중에 정지 질량 에너지하고 나머지 에너지의 비를 나타내는 거에 해당하기도 해요. 전체 에너지. 그러면은 감마가 2라는 것은 이제 상대론적인 효과가 뉴토니안한 경우에 한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토탈 2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2가 되니까 그럼 1 마이너스 저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3이니까 스퀘어 루트 취하면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 값이 0.866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론적인 효과가 우리가 뉴토니안하게 알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해지는 순간이 언제냐? 빛의 속도의 87% 정도로 움직일 때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에 비해 상당히 빨리 상당히 제법 큰 값으로 움직여야 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플러 효과 할 때 도플러 효과 움직이는 속도를 BR이라고 한다면은 시선 속도를 그럼 파장의 변화량이 람다분의 델타 람다가 C분의 V라고 하는 그 식은 뉴토니안한 식이에요. 사실은 상대론적인 식이 아니에요. 그럼 그 식이 얼마 감마가 2 정도가 되면 그럼 상당히 숫자가 틀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값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의 한 90%에 가까워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론적인 효과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빛의 속도가 뭐 한 10% 또는 1%일 때 상대론적인 효과를 못 재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측정하는 정밀도가 높으면은 그것도 다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정밀하게 측정하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의했는 걸 이용해서 로렌츠 변환을 좀 간단하게 적어 보겠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S에서 S 프라임으로 갈 때 X 프라임은 앞에서 했는 식을 이 감마를 정의했기 때문에 또 베타를 정의했기 때문에 적어보면 X 마이너스 베타 CT 이렇게 많이 적어요. 이렇게 간략해져요. 그 다음 CT 프라임은 감마 CT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되죠. 자, 요 두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 프라임하고 Z 프라임은 안 적겠어요. 둘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략히 적는데 또 C를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C를 1로 두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뭐 X는 CT 그럼 이게 빛이 이제 T = 0일 때 X 방향을 통해서 빛이 전파하기 시작하면은 그 광자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 X는 CT 이렇게 되죠. 그걸 생각하면 C를 1로 놓으면은 X는 T가 돼요. 그 말은 우리가 빛의 속도를 1이라는 단위를 만약에 잡으면은 그럼 시간과 길이가 같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초의 단위는 길이로 따지면은 30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은 C를 다 일일이 가지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C를 일일이 다 가지고 다니면은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천체 물리학자들 또는 물리학자들이 보통 이걸 1로 놓고 많이 적어요. 상대성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T 프라임은 감마 T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적으면 식이 벌써 상당히 대칭적이 되잖아요. X와 T 사이에 상당히 대칭적인 형태로 T와 X가 대칭적으로 적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간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나중에 한참 계산하고 나면 이 단위를 이게 단위가 뭐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x 프라임은 길이의 단위고 x는 길이의 단위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 베타도 단위가 없어요. 우리가 속도를 빛의 속도로 나눈 거니까 단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적어야 되겠네. 이것도 디멘전리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는 그냥 숫자예요. 그럼 빼고 나면은 감마도 숫자고, 그럼 t하고 x 프라임이 같으니까 아 저기에 이 두 개를 실제 단위로 바꾸려면 저기다 c를 곱해야지 길이가 되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하면은 또 c에서 더 g까지도 일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또 양자역학을 할 때는 h를 일로 놓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계산할 때 조금이라도 적게 계산하기 위해서 또는 식을 보면 이제 c를 빼고 보면 위에 보면 지저분하고 뭘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밑에 보면 굉장히 t하고 x가 서로 특별히 다르지 않고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적을 때 단위 c가 어딘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거의 같은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이지만 이거를 역으로 하는 트랜스포메이션도 존재하죠. 요거는 이제 S 프라임에서 S로 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위의 식은 X하고 T가 주어졌을 때 X 프라임과 T 프라임이 얼마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거꾸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 저 선형 방정식을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거꾸로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근데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포스츄레이트를 생각해 보면은 누가 움직이는지는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U로 움직였다고 생각하면은 저쪽에서 보면은 내가 마이너스 U로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저쪽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할 때 마이너스 U의 속도를 가진 걸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면 그게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저쪽하고 나하고 구별이 없으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움직이는 게 여러분 U로 보이면은 내가 볼 때 여러분은 마이너스 U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도 똑같이 마이너스 U로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건 물리적인 인사이트에 의해서 푸는 거고, 수학적으로 보일 때는 여기서 T와 X에 대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X는 감마 X 프라임 더하기 베타 T 프라임 이렇게 되고, 역시 Y는 이거부터 할까요? T는 감마 T 프라임 플러스 베타 X 프라임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Y도 똑같이 Y 프라임이고 Z는 Z 프라임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식을 보면은 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고 프라임하고 프라임 없는 걸 서로 바꿔주는 거하고 정확하게 같은 거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저기에 집어넣으면은 x 프라임이 x 프라임하고 같아진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제 4개의 좌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1차원 또는 4차원 시 공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룰 때는 이 식을 이제 조금 다르게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도를 나타낼 때 3차원 속도를 X성분, Y성분, Z성분에서 일일이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만 벡터, 3개의 성분을 가지는 벡터를 가지고 제너럴하게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이 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 폼으로 적으면은 X, Y, Z 하고 원래는 CT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고, 만약에 내가 C를 1로 놓는다면은 그럼 X, Y, Z, T 이렇게 된
4차원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벡터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가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간 좌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4차원은 아니고 사실은 3 플러스 1차원 벡터가 되겠어요.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t 프라임 요 릴레이션을, 즉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x하고 y하고 z하고 t, 그러니까 x, y, z, t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t 프라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곱해지는 그게 변환 매트릭스가 되겠죠. 요것은 c가 1이라면은 간단하게 감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일단 요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전부 다 0, 0, 0, 1, 1, 0, 0, 0. 그러니까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요 값을 계산할 때 매트릭스에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죠. 매트릭스 식 이렇게 적으면은 요 값은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x나 t는 yz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 항들이 다 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 그다음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식이 바로 아까 여기서 본 이 식이죠. 감마 x 프라임이 면이요. 여기서 보면은 x 프라임이 감마 x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감마 베타 t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감마 x하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 베타 t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간편하게 매트릭스 형태로 적을 수 있고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로 표시를 하면은 x 프라임은 이 변환 매트릭스에다가 x를 내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 이게 뜻은 예를 들어서 x 프라임은 x 제일 위의 선을 본다면은 람다 11, 그러니까 람다라는 게 이제 람다 11, 람다 12, 람다 13, 람다 14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x, y, z, t 이렇게 되니까 여기 x 프라임이니까 그럼 첫 줄은 요 곱하기 요거니까 여기에 x 더하기 람다 1, 2의 y 더하기 람다 1, 3의 z 더하기 람다 1, 4의 t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00이니까 이게 날아가고 요게 감마가 되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 감마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느냐 하면은 이렇게 일일이 다 적으려면 이제 내가 y 프라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어야 되죠. 그러면은 y에 대해서 한다면은 그 다음 밑에 줄이단 말이에요. 밑에 줄이니까 람다 21 x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람다 22 x2가 되고, 그러니까 요 y를 x2라 두고 요거를 x1이라 두고 요걸 x3라 두면은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람다 23 x3 플러스 람다 24 x4 이렇게 되겠죠. 요건 이제 x4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어떻게 적느냐, 예를 들어서 x의 알파 프라임은 그 다음에 x의 베타에다가 람다 알파 베타 해서 시그마 베타는 1에서 4까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요걸 풀었으면은 x 알파에서 알파를 1로 놓으면은 x1 프라임은 그 다음에 여기 알파가 1이잖아요. 여기 1이니까 람다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 베타에 대해서는 서메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너무 베타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줘야 되니까 베타가 1일 경우는 x1이고 그 다음 베타가 2일 경우는 x2고 이렇게 해서 A4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이 요걸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알파가 2인 경우가 있고 그럼 이게 사실은 항을 오른쪽에 4개를 적는 것을 다시 x, y, z, t까지 해야 되니까 4개 적어야 되니까 16개 항을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손이 아프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이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딱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 수학에서 매트릭스 할 때 했을 거예요. 근데 상대성 이론하는 사람 특히 아인슈타인은 요걸 또 일일이 이렇게 적으면 베타는 1에서 4까지 가고 하는 걸 또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적느냐 x 알파 프라임은 람다 알파 베타 x 베타 그냥 이렇게 적고 끝내요. 그래서 이것을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쓰던 방식으로 간단하게 쓴다 이거예요. 그럼 요건 헷갈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타가 2번 나타나면 반드시 서메이션을 베타에 대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덱스가 2개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썸을 해줘야 돼요. 1, 2, 3, 4.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뉴턴 역학을 했다면은 같은 방식을 택하면은 이 베타가 대신에 I 또는 J 뭐 이런 걸 쓰는데 1에서 3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3 플러스 1차원을 하기 때문에 1에서 4까지 하든지 0에서 3까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베타가 1에서 4까지 적분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잘못 보면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잖아요. 이거 알파가 어쩌고 베타가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베타가 2번 나타나면 알파가 2번 나타나면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서메이션이 앞에 적어줘야 되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적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알파가 이쪽에 오른쪽에는 한 개만 있잖아요. 이쪽에도 한 개 있고 그건 내가 알파에 대해서 1을 택해도 되고 2를 택해도 되고 3을 택해도 되고 임의로 택해도 이 식이 성립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고 나면은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렇게 적힌 매트릭스 방정식을 요렇게 컴포넌트식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계산을 여러분들 할 때 벡터 전체를 이 벡터 또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고 그걸 성분만 가지고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성분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것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아주 복잡한 계산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뉴턴 역학에서는 공간이 x1, x2, x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x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컴포넌트로 표현하면은 x 알파로 미안해요. 보통 i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i는 내가 따로 적진 않았지만 1, 2, 3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xi는 2배의 베타 곱하기 yi는 좀 이상한데 yi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다른 입자에 그럼 한 입자에 각각의 성분들이 x1이 2배의 y1이고 x2가 2배의
베타의 y2고 뭐 이런 것들을 줄여서 적으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 이제 고전적인 스페이스일 때 이렇게 되고 이럴 때는 보통 로만 알파벳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공간만을 가지고 1, 2, 3을 쓸 때는 I, J, K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I, J, K, L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써요. 근데 스페이스 타임을 쓸 때는 우리가 X1, X2, X3 그 다음에 T잖아요. 근데 이 T가 X4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타낼 때 X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알파는 1, 2, 3, 4까지 그래서 그릭 알파벳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것들을 인덱스로 보통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원 상대론 계산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알파, 베타 요걸 인덱스의 기호로 보통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지금 relativistic astrophysics를 한 사람도 이렇게 거의 다 쓰는데 사실은 아인슈타인 자신은 이 밑에 걸 안 쓰고 위에 썼어요. 그러니까 로만 글자로 써가지고 아인슈타인 유명한 사진 중에 보면 I, K는 제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때 I는 1, 2, 3, 4까지 다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는 그렇게 썼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로만을 쓰면은 이제 스페이스만을 카운트하는 거고 그릭 그 기호를 쓰면은 이제 타임까지 같이 카운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람 따라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다들 사람들이 쓰는 방식대로 쓰면은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도 이게 뭘 뜻한다는 걸 쉽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있고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이론이 나왔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왔어요. 그럼 그게 과연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과연 맞는지 이런 것들은 그걸 가지고 어떤 실험 또는 어떤 관측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해서 그게 과연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보통 과학이란 건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르면 또는 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관측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론을 썼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고 그럼 그 이론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인슈타인은 무조건 맞다. 과학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종교하고는 달라요. 종교는 보통 자기가 뭐를 받아들이면은 그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 틀리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걸 그러니까 그 섭리가 뭔가를 알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다른 위대한 과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속으로는 언젠가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왜냐하면 틀렸다는 걸 보이면 자기도 같은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뉴턴이 틀렸다는 걸 보임으로써 아인슈타인이 뉴턴과 같은 반열에 오른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은 모두가 다른 과학자들이 했는 걸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틀렸다기보다는 그걸 더 확장했는 더 제너럴한 이론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또는 현재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걸 발표하면 그게 새로운 세상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늘 의심을 해요. 뭐라 말하면은 믿어줄게 이런 거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 너 좋아해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좋아하느냐. 내가 만원 빌려달라고 하면 쟤는 분명히 빌려줄 거다. 근데 내가 1억 빌려달라고 하면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걸 퀀티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쟤는 100만 원어치만 날 좋아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그 설정을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또는 뭐 연인한테 또는 가족한테 뭘 부탁할 때 이 사람한테는 이까지는 부탁해도 되겠다. 저 사람한테 저까지 부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정량화를 해야 돼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내가 혹시 여러분들을 믿지 않더라도 그건 여러분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안 믿는다는 사실,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안 믿는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과학의 영역에서 그러라는 거지 일상생활이나 평소 관계에서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업병으로서. 그럼 이 소위 말하는 스페셜 렐레티비티에서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봅시다. 사실 이 스페셜 렐레티비티는 이제 1905년에 발표가 돼요.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이때는 아마 ETH를 졸업했을 때예요. 졸업하고 이제 졸업할 때만 해도 거기 있는 교수들한테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보이지를 못했어요. 보이질 못했기 때문에 직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도 그거 하고 결혼은 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동기생이었던 친구의 아버지 백으로 특허청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밥을 먹게 돼요. 근데 그 특허청에 취직해가지고 하는 일이 특허를 심사하고 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잘 생각하면 흥미롭죠. 독일인데 20세기 초반인데 그때 벌써 특허 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제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많은 것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뭐 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특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심사하는 일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당연히 그 일은 열심히 안 했겠죠. 대충 했겠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물리적인 문제, 자기가 늘 머릿속에 갖고 있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1905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해 특수상대성 이론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광량자 이론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광자 한 개 한 개가 에너지 덩어리다. 그래서 그게 한 개 한 개를 입자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여러분 잘 아는 E는 HNU라는. 그래서 파란색 입자 한 개가 광자 한 개가 빨간색 광자보다 에너지 자체가 많다. 그리고 자외선은 에너지가 더 많아서 예를 들어서 그게 부딪히면은 세포가 깨진다. 이런 것까지 설명이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브라우니안 모션, 그러니까 브라운 운동에 대한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통계 역학에 대한 또 중요한 그 기초를 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인슈타인의 연구 세계가 나옴으로써 뭐 이걸 그 기적의 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서 100년이 지난 2005년도에 물리의 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축하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죠. 나는 바로 최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아인슈타인이 바로 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같이 달라진다라는 헛소리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이 그러니까 4차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하지만 이제 로렌츠 같은 사람이나 뭐 뛰어난 이제 선구자들은 보고 이게 심상찮은 일이다라는 걸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점점 아인슈타인이 했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점점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제 약간 이야기를 해보면은 갈릴레오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뉴턴이 완성을 했던 뉴턴 역학 또는 갤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또 로렌츠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지만 로렌츠는 이제 역학을 한 건 아니니까 이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고전적으로는 사실 고전이라는 말이 이상하죠. 1905년에 나온 이론인데 그보다 그 전에 나온 건 고전이고 1905년에 벌써 100년이 넘은 이론인데 그거는 우리가 고전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전은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뉴턴 역학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3차원을 다 시간축까지 해가지고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공간은 2차원만 그리고 시간은 1차원, 그러니까 Z로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Z가 0인 그런 공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시간이 T1이 있고 T2가 있는 우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T1 우주는 요 슬라이스를 말하는 거고 T2는 요 슬라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T3는 요 순간. 그러니까 시계 지금 이 순간 탁 잘랐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딱딱딱 있는가 하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간적인 좌표를 우리가 이제 X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인슈타인 역학에서는 X 프라임이 있고, 미안해요. 그냥 X가 있고, T가 있는데, 근데 아인슈타인 역학에서는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게 하나하나 자른 걸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죠. 덩어리라서 만약에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X 프라임은 이렇게 되고 이건 좋아요. 이건 뭐 좌표가 변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X 프라임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축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축이 달라져서 이걸 자르면은 같은 시간의 축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쨌든 과거에는 X와 공간좌표와 T는 별개로 갔어요. 서로가 영향을 안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이 공간은 3차원에 있고 시간은 1차원에 있는데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즉 시간은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X와 T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봤지만 움직이게 되면은 움직이는 사람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차원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3 플러스 1차원이 되겠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것 관련해서 전에도 이야기했죠. 예전에 지금은 TV 프로그램 중에 강호동이 하는 강심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을 착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을 앉혀놓고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뭐라도 자극적인 걸 끌어내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이라서 나는 아이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남자 아이돌 한 명이 과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4차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는 4차원에 살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호동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3차원에 살지. 제 4차원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황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3 플러스 1차원에 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4차원이라니 제일 이상하다 그러면서 놀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보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 한 명을 모르는 사람이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전 국민 앞에서. 그래서 걔가 좀 열심히 하면 아 그래요? 그럼 좀 들어주든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뭐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잘못 쓰는 4차원 그러니까 좀 정신상계가 이상한 사람을 4차원으로 말하는 잘못된 용어와 같은 용어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놀리고 끝났는데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럴 땐 사실 방송국에 전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학원 때 그 캐나다 교포인 한국 친구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수학을 하는 그 친구가 같이 이제 미국의 주된 방송에 9시 뉴스에 해당하지 7시 뉴스를 보는데 김대중 선생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 망명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발음을 이제 김대중이라는 이름 잘 못하고 김다이융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야 전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전화해가 그 발음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뭐 고쳐지진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읽으니까.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좀 줘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3 플러스 1차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1이 시간 차원이고 공간은 3차원에 살아서 4차원의 스페이스 타임에 사는 거예요. 4차원 공간은 아니에요. 4차원 스페이스 타임에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타임 인터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때 새로운 아인슈타인 역학, 아인슈타인의 스페이스 타임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봅시다. 그래서 책에 나온 것처럼 어떤 시간 t에서 플래시가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플래시라는 걸 잘 모르죠. 옛날에는 그 사진 건판을 사용했죠. 사진을 찍을 때. 근데 사진 건판은 지금 CCD에 비하면은 감도가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어릴 때는 뭐 사진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워낙 비싸니까 외제밖에 없었고 사진은 밖에서 찍는 거다.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내에는 사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기본 우리의 그 상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자가 너무 모자라니까 그걸 하려면 오래 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사진 찍으러 다닐 때는 사진사가 사람 앞에 세워놓고 뭐 10분이면 10분 동안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 있으라 하고 찍은 거예요. 그 옛날 그 20세기 초에 찍은 것들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은 조금 있으면 사진이 까맣게 바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현상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진사가 전부 다 등에 현상하는 장치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지금 보는 100년 전의 사진이 아인슈타인 사진을 포함해서. 그러다가 이제 코닥이 찍어가지고 나중에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법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진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전부 다 커다란 인화실을 현상실을 등에 지고 가가지고 직접 찍어가지고 제자리에 움직이지 말라 그러고 5분 동안 그러고 찍고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절대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실내에서 찍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산발 놓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 플래시라는데 거기 마그네슘 리본이 있어요. 마그네슘이 불 딱 붙으면 펑 하면서 터지는 요새 리튬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 불 붙으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밝은 빛이 나오는 그게 이제 플래시예요. 그걸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걸 전구처럼 넣어요. 그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전구에 전류를 흘리면 그 다음 펑 하고 빛이 나오고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플래시 벌브예요. 그래서 한 번에 펑 하고 밝아졌다가 그 다음 버리는 그게 플래시 벌브예요. 어쨌든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빛이 터졌다 이거예요. 빛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똑같은 시간에 빛이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위치가 다른 두 곳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은 S, 그러니까 언제나 S는 뭐 지구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움직이지 않는 프레임. 그에 비해서 S 프라임은 움직이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편의상 거예요. 왜냐하면 S 프라임의 입장에서 보면 S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 속도로. 그럼 여기서 X1인 위치, X2인 위치에서 있고 여기 이제 T라는 시간에서 빛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이벤트 1이고 요게 이벤트 2예요. 그럼 요게 일어난 위치는 x1 t 그다음에 요거는 x2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세팅은 서로 프레임 간에 움직이는 건 x 방향으로 움직여서 yz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x 방향 말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떡하느냐? 그럼 그때 x축을 그 방향으로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경우든 간에 x 방향만으로만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좌표를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걸 어렵게 이야기하면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도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럼 S 프라임 입장에서 보면은 U 양의 U라는 속도로 움직인다고 쳐봐요. 그럼 이 식을 이제 한번 적어 봅시다. 그럼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벤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X1T가 있고 하나는 X2T가 있어요. T1, T2는 같은 거죠. 그럼 델타 T는 어떻게 되느냐? 델타 T는 당연히 T2-T1이니까 0이에요. 즉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simultaneous 이벤트예요. 즉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하고 여기에 동시에 플래시가 터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플래시는 동시에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봅시다.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T1 프라임이 있고 미안해요. 안 나타나네.
그러니까 그럼 아까 그 식으로 그냥 갑시다. 여기 보면 T1 프라임은 T1이고 X1이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1, 2의 구별이 없죠. 그러니까 T1하고 요걸 하면 T1, T1, X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T1하고 T2를 빼면은 여기는 T2 프라임 마이너스 T1이 되고 여기는 T2 마이너스 T1이 되고 저기에는 X2 마이너스 X1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전체에 스퀘어 루트 감마 팩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T2 프라임 마이너스 T1 프라임은 아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식을 쓰면은 T2 마이너스 T1이 나오는데 그건 제로예요. 왜냐하면 T1과 T2가 똑같으니까 그건 제로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공간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위치가 달라진 데 따라서 생기는 항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마 베타였죠. 그래서 감마 베타에 X2 마이너스 X1이 있는데 자 이걸 보면은 델타 T 프라임은 즉 내가 봤을 때 이 두 사건을 여러분이 양쪽에 해가지고 동시에 불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동시에 붙였어요. 그럼 내가 보니까 위치가 달라가지고 요 감마 베타 팩터가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역시 0이 되는 경우는 X1과 X2가 같으면 0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두 개의 불을 붙이면은 여러분 동시에 붙였고 내가 봐도 동시에 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X2가 X1보다 더 크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X2가 더 오른쪽이라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X2 마이너스 X1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 두 이벤트가 다른 시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는 T1 프라임에 나타나고 하나는 T2 프라임에 나타나는데 음수잖아요. 저게 음수니까 이게 음이잖아요. 그럼 T1 프라임이 더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T1 프라임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델타 T 프라임이죠. 이게 0이 아닌 거예요.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빠르냐? 음수기 때문에 1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1이 여기에 있고 지금은 공간이 어떻게 됐는가를 지금 따지지는 않아요. 일단 시간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 1이 여기 있고 이 2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여기 하나 적어줄까요? 아까 적어봅시다. T2 프라임은 아까 감마 다 1로 놓으면 T 마이너스 베타 X2가 되죠. 그 다음에 T1 프라임은 감마 이게 2죠. T1 마이너스 베타 X1 이렇게 되니까 저걸 빼면 이제 T는 T1, T2는 없어지고 X2, X1만 남게 되겠죠. 맞아요? 이걸 빼면 X2가 음이고 X1이 양이 되죠. 맞죠? 그래서 동시가 아닌 거예요. 즉 S 프레임에서는 동시였는데
S 프라임 계에서는 동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동시였던 이벤트가 동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맞느냐 이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냐 라고 묻는다면은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분명히 다르게는 나타났는데, 그럼 다르게 나타난 게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움직인 놈이 잘못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누가 움직였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니까. 이거는 답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누가 움직이냐를 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뉴턴 역학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명이 등속으로 움직이면 둘 다 이너셜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누가 더 진정한 이너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기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상대론에서는 더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는 동시였고 하나는 동시가 아니니까 동시가 아닌 놈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내가 동시에 만들면 여러분들이 보면 동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이야기한 동시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어떤 사건이 동시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simultaneous라는 게 이제 동시에 일어난이라는 뜻이고 simultaneity라는 것은 동시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universal simultaneity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동시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정에서 그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정확하게 물으려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움직이면서 관찰했습니까? 아닙니까? 이것까지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법정에 나타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감마는 1이고 베타 팩터가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을 감지할 수 없을 뿐더러 측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측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운동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시계들은 시간이 다르게 가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즈 될 수가 없어요. 즉 시계를 처음에 맞추고 나서 서로 움직이고 나면은 그럼 시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영화에 그런 거 많죠. 자, 지금 시계 맞춘다 그러면 맞추고 한 놈은 뛰고 한 놈은 안 뛰면 시간이 다르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나중에 야 언제 폭발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시계로는 맞게 폭발했는데 그러면 엉뚱하게 폭발했잖아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근데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했어요. 원자 시계를 제트기에 올려가지고 제트기를 움직인 다음에 그렇지 않은가 하고 비교를 해서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계가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양자의 각도 마찬가지죠. 워낙 작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의 각도로 보면 친구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 아니고 딴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슈레딩거 캣처럼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누가 죽이질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만졌는데 사실 여기 없고 딴 데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도 뭐 저기 문 없는데 문 열지 않고 여러 번 부딪히면 또 밖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마이크로스코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매크로스코픽한 세상에서는 그런 걸 일어날 확률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뉴턴 역학적으로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가 움직이게 되면은 서로 상대적인 속도가 다르면은, 존재하게 되면은 시간 간격도 다르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초 지났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움직인 사람이 보면 1초가 안 지나서 그거보다 더 길게 지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프로퍼 타임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관찰자마다 다 다르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proper time이라고 불러요. proper time and time dilation. 자, proper란 건 고유지요, 고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관측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양의 고유적인 특성을 우리가 그 정해주자,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dilation이라는 것은 늘어난다는 뜻이죠. dilate가 다른 경우에는 많이 안 쓰이는데, 그 범죄 드라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눈을 이렇게 딱 열어보잖아요. 열어보면은 그럼 빛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동공이 수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죽고 나면 이 동공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퓨필, 동공이 다일레이트 돼 있다 그러면 이게 풀렸다, 동공이 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 다일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 그래서 사실 빛의 속도에 이제 가깝게 움직이면서 뭔가 달라지는 걸 실제 실험으로 보이긴 좀 어려우니까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하고, 그럴 때 그럼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아인슈타인이 이제 많이 쓰던 그런 방법이죠. 그런 것을 이제 thought experiment라고 그래요. thought. 우리말로는 이제 사고 실험이라고 그러죠. 사고 실험. 그 실험을 하는데 머릿속에서만 실험하는 거예요. 그 옛날엔 사고 실험이라는 말을 안 쓰고 게단켄 익스페리먼트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게 이제 독일어로 사고라는 뜻이에요. 게단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과학을 하려면은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독일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20세기 초반에 양자역학, 상대론 역학, 뉴클리어 피직스, 이거 전부 다 독일에서 출발한 거예요. 전부 다 독일어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관한 이런 논문도 전부 다 자이시리프트 피직스라고 해서 독일 물리학회 지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독일어를 많이 했었는데 영어를 안 하고 오히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다 저널들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독일 애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애들도 영어로 말하는 게 편하고, 그래서 배운 걸 전혀 써먹지 못한.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런 독일어로 된 용어가 물리학에도 여전히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계단캔 익스페리먼트 이건 거의 다 없어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동 복사, 그것은 브레이킹 레디에이션이라고 그러고 브렘스트랄름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여전히 독일어가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S 프라임계에서 스트로보라고 하면 이제 플래시를 규칙적으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빛을 이야기, 깜빡깜빡하는 거. 우리 복도에도 이제 이 스트로보가 있죠. 가끔씩 그 형광등이 계속해서 깜빡깜빡거리죠. 근데 그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관절 있는 사람 그거 보면은 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이런 깜빡거리는 게 나온 영화는 앞에 경고 문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 있는 사람 보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스트로보는 이제 규칙적으로 빛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에 있고 뭐 위험한 건 내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구에서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건 S예요. 이제 우주선에서 이제 스트로보가 있어서 빛이 반짝했어요. 그럼 그 파면이 이렇게 퍼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걸 S 프라임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주선 안에서는 같은 위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X1 프라임은 X2 프라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선에서 위치는 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주선에서 시계로 처음에 스트로보를 보내고 그 다음에 델타 T 프라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스트로보가 터졌어요. 뭐 1초면 1초, 2초면 2초 만에 퍼져가지고 이게 쭉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 있는 여러분도 이제 시계로 이걸 보겠죠. 시계로 보는데 이 경우에 이제 첫 번째 플래시가 오고 나서 그 다음 플래시가 오는데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걸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럼 우선 T1 프라임에서 색깔을 넣어서 할까요? T1 프라임에서 플래시가 터졌고 그 다음 T2 프라임에서 플래시가 터졌는데 요거는 T1 프라임 더하기 델타 T 프라임으로 정의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X1 프라임은 X2. 뭐 쉽게 말해서 제자리에 그 우주선 내에 같은 자리에서 델타 T 프라임 시간 간격을 두고 빛을 두 번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C를 1로 놓고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하기 좀 귀찮으니까. 그럼 T2 마이너스 T1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감마에 두 개 빼주면 되죠. 그래서 T2 프라임 마이너스 T1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X2 프라임 마이너스 X1 프라임. 요건 그냥 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요 값은 우리가 정의하기를 델타 T 프라임으로 정의했고 요 값을 정의하기를 델타 T라고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S가 잰 지나간 시간이고 요거는 S 프라임이 잰 지나간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 두 개의 값이 제로예요. 즉 S 프라임이 보기에 같은 자리에서 이게 터진 거죠. 그럼 뒤에 항이 제로니까 델타 T는
감마 델타 t 프라임이 되는 거죠. 감마는 1보다 크죠. 즉 지구상에서 본 사람이 잰 시간하고 그 다음에 우주선에서 이걸 잰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잰 시간, 요게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사람이 잰 시간이 델타 t 무빙으로 정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건이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에 비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정지한 사람이 잰 시간이 바로 델타 t 프라임이겠죠. 상대성이 이런 게 조금 까다로워요. 뭐가 그 실제 그거 같고 뭐가 아니냐, 이게 까다로운 거죠.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델타 t 무빙,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관찰한 사람의 시간하고 그 사건이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시간, 이걸 레스트라 그러면은 여기에 곱하기 감마가 곱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때 요 시간을 우리가 프로퍼 타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사건하고 내가 정지한 같은 이너셜 프레임에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시간은 뭐냐? 바로 observe가 이 시간을 잰 사람은 시계를 정지시켜 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시계를 정지시켜 놓고 내가 잰 시간하고 시계가 움직이는 걸 본 사람이 봤을 때 자기 시계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